네, 여러분, 평창동의 그 수평능선이 여전히 보이는데 조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저 화면 쪽이 수평능선이 끝나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저쪽 코스가 그 형제봉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저기가 저 국민대학교 북악산 국민대학교로 넘어가는 북악터널이 있는 곳이거든요. 북악터널 지나면 바로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저쪽 정릉으로 가는데 요 능선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형제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빨간 의자를 촬영할 때 그 조훈현 국수를 제가 초청해서 촬영한 적이 있는데 조국수가 워낙 산을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 동네 사는데 저 동네 사는데 저 형제봉을 매일 정말 다람쥐처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냥 뒷산 산책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면 하고 저도 올라갔는데 이 형제봉이 이게 엄청 어려운 코스입니다. 막 기어 올라가야 되고. 아니 그러면 그 빨간 의자는 어떻게 운반했대요? 헬기로 운반했나요? 아니 거긴 못 올라갔죠. 그냥 조은영 국수 이제 댁에서 이제 촬영을 했고 끝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형제봉 자기는 아침마다 그냥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 사람은 그냥 산탄한 다람쥐 같아요. 막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러고 한참 있다가 생각이 나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정말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굉장히 험해요. 올라가는 코스가. 하여튼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고 그 형제봉 능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집들이 쫙 들어가 있는데 저쪽에 아파트가 지금 보입니까? 화면상? 뭐 원래는 저런 아파트는 없었고 이런 주택들만 쭉 있던 곳인데 그 외에 우리 그 나라에서 이제 집을 지을 때 산속에 푹 파묻히도록 짓잖아요. 이른바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는 그런 자연과 동화하는 그런 구조를 다 짓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참 보기도 흉측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긴 하죠. 자, 오늘은 이런 아름다운 사실 전 세계 도시 중에 이런 산이 현대화된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는 서울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다녀보셨죠? 네. 예. 잠깐만 나가면 이렇게 명산이 있고 강이 있고 이런 데는 서울이 유일하죠. 그리고 이 산이라는 게 그냥 대충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알프스급 아닙니까? 그렇죠. 국뽕에 차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말이 난 김에 한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조훈현 국수의 평창동 집. 그게 이제 세계 재패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터를 사서 지은 건데 한 분야의 정상이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무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한국의 바둑기사라는 거는 약간 무슨 뭐 노름 비슷한 거 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바둑꾼.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집에서 조훈현 국수 생애의 아직까지는 유일한 내제자를 봤습니다. 그 내제자가 이창호. 예, 이창호 국수를 집에 데리고 살았어요. 몇 년간을. 예, 저기 부인이 다 밥하고 빨래해서 먹여 살려서 지금도 이창호 국수는 어머니 그러죠. 예. 네. 정말 천재 국수 두 명이 탄생한 평창동 집입니다. 네. 그것도 기운이 보통 강해야 말이지. 그 집이 여기? 예, 바로 저쪽 동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조은영 국수 입장에서는 뒷산이지. 형제봉이 뒷동산이죠. 오늘은 그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 우리 고 본부장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더러 외국을 나가봤죠. 예, 뭐 그냥 몇 군데. 예,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해서 서울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일단 지방을 갔다 올 때요. 한강을 기차로 이렇게 탁탁탁 넘으면 서울의 그 강변북로, 그다음에 올림픽도로 따라 불빛이 쫙 있잖아요. 이제 집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행기는 잘 모르겠는데. 완전 서울 사람이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10대 초반에 서울에 와서 그 후로 뭐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한강을 갔다가 딱 넘을 때 집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서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 젊은 꼰대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으나 아니 젊은 꼰대 맞잖아. 뭐 하기야 저도 이제 50대 중후반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 네. 지하철 2호선이 처음 개통이 됐습니다. 근데 원형이 아니라 부분만 개통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중학생들은 2역에서도 내려보고 저 역에서도 내려보고 그게 일종의 놀이였잖아요. 그래요. 근데 어떤 역에 딱 내리니까 어느 출구로 나가도 벌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남이지.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데다가 지하철역을 만들었나? 그게 어디였어요? 삼성역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원래는 제가 지금에 있는 그 삼성동 수도산 있는 그 경기고등학교로 2학년 끝나고 3학년 때 1년간은 거기 가서 전학 가서 이제 졸업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배들이 야 그래도 얘네까지는 여기서 화동에서 요 평창동 저 건너편에 지나서 화동에서 졸업시켜야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졸업을 해가지고 지금 삼성동에 있는 경기고등학교는 제가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우리 저쪽으로 이제 학교가 이사 가는데 정을 좀 드려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개교 기념일 날 거기서 단축 마라톤을 했어요. 10km 단축 마라톤 했는데 그때 가보면서 다들 여기서 학교 다니라고요? 왜냐하면 봉은사 말고는 건물이 없었으니까.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노선버스가 몇 개 없었어요. 가면 그냥 들판길 뛰어다녀야 돼.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단축 마라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경기고 단축 마라톤을 아마 과천 서울대공원 가서 할 거예요. 아 그래 아직도 단축 마라톤이라는 걸 해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강남에 교통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삼성역 경기고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코엑스를 다 끼고 코엑스 넘어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커피가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남 일대 10km를 진짜 길 막고 도로에서 마라톤을 했다니까요. 그게 그렇죠. 8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예, 이 강남이 서울에 편입된 거는 80년대 들어섰어요. 7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 시작돼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으로 비자를 가지고 외국에 나갔던 거는 89년인가 그래요. 예, 그런데 그때의 서울은 그 70년대 서울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항이 김포공항만 있을 때니까 김포공항 가는 길이 뭐 비좁기도 하고 시간 많이 걸리고 차 막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공항은 막 북적북적 하고 그랬는데 그 후로 그러니까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 2010년, 2020년 한 30년 좀 지나잖아요. 이 사이에 진짜 비약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비교적 1년에 한두 번씩은 이제 해외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갔다 오면 다른 거예요. 느낌이. 갔다 오면 다른 거죠. 지금 이제 공항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이모부도 월남전 참전용사시고 외삼촌 중에 이제 한 분이 참전용사가 계신데 그때 공항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송룡대라고 그래가지고 일가 친척이 다 나왔는데. 일단 일가 친척이 다 나와서 거기서 돗자리 깔고 김밥 먹고 뭐 단체로 절하고 뭐 이랬고 송룡대라 그래가지고 활주로가 보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 50원 내고 가면은 아니 비행기 올라가는데 뭐 손 흔든다고 그게 보이겠어요. 근데 가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민 가는 분들 가족들이 와서 거기서 막 하염없이 울고 그 공항 풍경만 해도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문주란 씨의 그 공항 시리즈 에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그 노래하시면 안 돼. 네. 이거 저작권에 걸리나요? 이별의 국제공항. 근데 그게 공항만 아니라 예전에는 다 그 표 끊어갖고 기차 안에까지 들어갔잖아. 그랬죠.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데 입장권을 끊었어야 됐어요. 입장권 끊고 기차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좌석에 딱 앉고 거기서 한참 이별 의식을 치르고 뭐 내려야 돼.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면 입장권 끊은 분은 나가주세요. 잘못하면 같이 끌려가니까 나와가지고선 또 바로 안 가. 기차 떠나고 안 보여야 돼 뒷모습이. 그렇죠. 네. 다들 이제 그렇게 살았던 때인데 뭐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내려서 요즘은 뭐 출입국 절차도 굉장히 간소해졌으니까. 그리고 저는 대체로 이제 제 차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 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고속도로를 타고 쭉 서울 북쪽으로 서북쪽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시내로 들어올 때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이게 어느 나라나 이제 공항이 관문이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동남아시아는 어떤 데를 가건 간에 그 들큰한 열대의 냄새 있죠. 하고 그다음에 조금 약간은 좀 무질서해 보이는 그런 공항의 풍경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가 하면 제가 89년에 처음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갔는데 그때 사실은 저는 공항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때 제가 마드리드의 세계 사회학 대회에 한국의 민주화를 주제 발표를 초청받아서 갔는데요. 경유를 했어요. 사스라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비행기 스칸디나비안 에어라인을 타고 코펜하겐에서 내려서 한 3시간 후에 마드리드까지 가는 비행기로 갈아탔는데 이 코펜하겐 공항이 완전 천국 같은 거야. 네. 네? 코펜하겐 공항이 우선 대합실은 넓은데 이게 허브 공항이니까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합실마다 한두 명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층고가 높은데 저 꼭대기에서부터 쭉 해서 내 머리 근처까지 등 샹드리에가 쫙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은은해 불빛이. 그리고 들락말락한 그 뮤직이 네. 이렇게 좀 친근한 편안한 음악이 들리고 곳곳에 카페테리아는 진짜 북해에서 갓 잡은 새우 가지고서 오픈 샌드위치 만들어서 주고 막 이러니까 야 이게 선진국이구나 싶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요즘 인천공항을 가면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인천공항이 진짜 세계 유수의 공항이거든. 뭐 세계 거의 뭐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발전했다. 인천공항이 막 만들어져서 개항하기 직전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지역구 국회 그 지역 국회의원의 보좌관. 네. 근데 당시에 인천공항이 이제 갯벌에 지어진다고 해서 부동치마니 뭐니 해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거 야당, 지금의 민주당이 그때도 야당이었는데 아주 뭐 극악스럽게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상 갔더니 개항하기 전이라서 지금 막 마무리 치장을 할 때이긴 하지만 가봤더니 정말로 놀랍더라고요. 건물도 잘 지어졌고 그다음에 전자 제어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당시에는 뭐 다 들어가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어때 국회 시찰단 같으니까 제어실 뭐 관제탑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화물들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건물이 지어지는구나 했는데 실제로 개항하고 나서 아무런 하자도 없었고 그리고 개항하고 그 다음 해부터 아마 세계 탑 공항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마치 그 경부고속도로 지어질 때 극악스럽게 반대했던 야당이 했던 그것과 거의 비슷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뭐 세계 최고의 공항이니까요. 저희가 지난 회차에 뭐 풍수지리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옛날 마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비상리 비할이라는 거 아닙니까? 비상리 비할. 이건 미리 예정돼 있었나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그 무조건 반대하는 분들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 반대 때나 인천공항 반대 때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후쿠시마 갖고 반대 집회한다 그러는 거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네. 예? 아니 IAEA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못 믿겠다고 하면서 싸우자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되는 전문가가 IAEA보다 더 전문가입니까? 말이 안 되는 자들하고는 말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정말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80년대 운동권들한테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때 3S라 그래가지고 국민 바보로 만든다. 스크린, 스포츠, 섹스 얘기했거든요. 요새 그런 얘기 안 해요. 스크린은 일단 좌파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고 스포츠는 뭐 야구팬, 축구팬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때 축구 보러 다니면 무슨 지성의 적이네, 뭐 무슨 의식이 없네. 저는 5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고 지금도 축구를 좋아하고 일평생 축구인데 그럼 그때 무슨 스포츠는 지성의 적이니 뭐 3회승이 하던 사람들 왜 2002년 월드컵 요새 월드컵 하면 그렇게 열광하고 아니 소신 있게
스포츠는 저기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죠. 아니면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전향했다라고 밝히든지. 그래요. 올해 이제 프랑스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우리나라로 한 100명 정도가 한 달 연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뭐 경주도 가고 뭐 안동도 가고 이것저것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 왔던 학생들이 진짜 좋아했던 곳 중에 하나가 북한산이었대요. 네. 아니 이게 다 서울 시내 호텔에서 묵다가 자 오늘은 우리 산에 간다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고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와갖고서 산 등산이 바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이렇게 멋진 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올라가는 등산로가 힘들지도 않으면서 또 밋밋하지도 않고 그렇게 학생들이 좋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늘 이런 데 살아서 뭐 원래 이렇게거니 하는데 서울이 갖고 있는 여러 지정학적 요소들이나 또는 문화 역사적인 거나 이거는 세상에 이런 도시가 없다. 이게 유럽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다 강가에 평원에 지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성도 높게 쌓고 했는데 미국도 아마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높은 산에 주세요. 산을 바로 옆에 두고서 이렇게 큰 도시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가 이렇게 자리 잡은 데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제가 프랑스나 이렇게 유럽의 성들을 많이 가보는데 뭐 프라하에도 그 성이 있잖아요. 네. 부다페스트에도 성이 있잖아요. 강변에 지그들 딴에는 높은 데 쌓은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낙산 정도에 쌓은 거야. 남산까지도 못 가.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산이 많은 곳에 도읍지를 정한다. 또는 수도를 정한다는 것 자체, 발상 자체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은 지형 자체가 프랑스, 독일 이런 쪽은 다 구릉이니까 약간 높은 구릉이면 엄청 높은 거고 그런 거죠. 산이 한 군데 몰려 있죠. 그리고 스위스 쪽으로만 네. 딱 몰려 있고. 동경만 하더라도 동경만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경 타워에 올라가서 보면 네. 산이 하나도 없어요. 사방을 그렇죠. 둘러봐도. 거기는 전부 매립지예요 원래. 네. 에도 시대부터. 동경이 그렇고 북경도 그렇잖아요. 북경도 산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막 후지 해갖고 도쿄에서 후지가 보이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후지산. 네. 후지산 보러 한 2시간을 가야 돼. 시즈오카쯤 가야 보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연이 없는 거야. 이런 풍광이 전 세계에. 아까 산 말씀도 하시고 덴마크 말씀하셨잖아요. 네. 덴마크는 제일 높은 산이 167m인가 그래요 해발. 그래, 예. 그래서 팬케이크 컨트리라고 자기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산 옆에 뭘 지을래야 지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만 해도 산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북쪽 하일랜드 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산과 강과 바다가 마주치는 이런 지형이 그렇지. 없다? 대도시가 없는 거죠. 특히 한강처럼 수량도 많고 깊이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그런 한강이 도심을 관통하는 데에는 또 좀 드물죠. 그래요. 있어도 좀 조그맣잖아요. 파리에 가면 되게 세느강변에 한 번은 앉아보잖아. 네. 워낙 막 노래로 영화로 세느 해가지고 세느강변에 앉아보는데 우선 빈약하고 거기는 저 물수제비만 잘 뜨면 건너편에 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세느강이 강 바로 붙어는 있는데 수변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은 있는데 깎아지른 이 옹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바닷가 강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냥 손만 내면은 이렇게 물을 만져볼 수가 있잖아.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는 세느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행객들 태우고 다니는 거. 보트, 네. 예. 세느강 유람선. 예, 유람선. 유람선이 덮을 수밖에 없어요. 세느강을 즐기려면 유람선을 타야 돼. 우리처럼 한강변을 걷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세느강 자체가. 그런데 이게 서울을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이렇게 천만 도시로 상정을 안 했겠죠?
상정을 안 했죠. 인구가 뭐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다만 100만쯤 했을까? 다만 대원군이 지금의 세종로를 설계할 때 뭐 대소신료들이 아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넓은 길이 무슨 필요가 있냐, 거의 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랬는데 대원군은 우리 후손들은 이 길도 좁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뭐 해안은 있었겠죠. 대원군이 그런 탁견도 있었어요? 그럼요. 네. 나름대로 탁견도 있었던 분이죠. 서울의 역사가 600년이 아니고 1000년쯤 되죠. 정도 600년이고 사람이 사는 그거는 거는 조선시대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백제 시대 때 그 하남 위례성을 예. 도읍지로 삼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좀 강동구잖아요. 강동구.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 그 한반도에서는 중심이었던 그래서 거죠. 한 1500년쯤 된다고 예. 보고 그때부터 삼국쟁탈의 요초였어요, 여기가. 그렇죠. 한강을 지배하는 자 한반도를 지배한다. 네. 처음에 백제가 거기 수도로 삼았고, 네. 그 다음에 고구려가 내려와서 했고, 그 다음에 신라가 다시 이걸 먹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먹은 신라가 통일을 하게 그렇죠. 되죠. 그때 그 고구려하고 신라가 그 지금의 아차산에서 그 워크힐 바로 지나자마자 네. 거기서 싸워서 온달을 죽이잖아요. 온달이 전사하는. 온달 장군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한강역의 제패 주도권을 이제 신라가 잡게 되는데 이런 삼국쟁패의 요초였어요. 이 지금의 서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신라는 워낙 수도가 경주니까 뭐 한강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변방에 해당되니까 통일하는 과정에서는 군사적 요충지였지만 그냥 변방으로 있다가 고려가 들었으면서는 또 개성이 한양 서울에서는 가깝지만 어쨌든 개성이 그 수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개성을 버리고 이승계가 처음에는 조선을 창업하면서는 개성에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고려를 무너뜨리고 그 왕권을 뺏었으니까 그래서 천도를 하게 되는 건데 이성계 때 천도를 이제 한양으로 해서 정도 600년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그 정도전과 그 무학대사입니까? 네.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풍수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군사적인 거 우선 검토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도 서울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그 사람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만한 공간이 되느냐 봤을 거고 또 동서남북으로 다 사통팔달 되는 그런 위치냐. 옛날에는 육로보다는 해로가 더 중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강, 임진강 이렇게 해서 서해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요것이 네, 내륙수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서울로 결정이 됐는데 그런데 서울을 결정을 해놓고도 서울이 오죽 넓어야 말이지. 지금의 청와대 쪽으로 할 거냐, 경복궁. 옛날에 경복궁이었죠. 아니면 좀 딴 데로 할 거냐 가지고서 이제 정도전과 무학 간에 의견 대립과 권력 투쟁이 있었죠. 결국은 지금의 그 경복궁 자리를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참 잘 잡았다. 참 잘 잡았다. 그 당시에는 파주가 유력하게 거론됐죠. 지금의 파주. 네, 교화 파주, 파평. 교화 파주가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그게 아마 그 군사 침입에 조금 취약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후보지에서 밀렸을 거예요. 여기는 곳곳에 산성이잖아요. 서울은. 곳곳에 산성이잖아요. 예, 그리고 서울의 입지가 정말 대단하다 싶은 게 전 세계 수도는 어쨌거나 사람 살기 좋은 데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문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인구 1000만 도시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암사동의 그 선사시대 유적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현대가 한 공간에 존재하는 이런 도시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럼요. 선사시대부터의 역사니까 수십만 년 역사죠. 네. 이 서울이라는 곳에 사람이 산 역사만 따지고 보면 수십만 년의 역사.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제대로 된 국가로서의 수도 기능은 이제 600년 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언제 어떤 분들은 이제 통일이 되면 군사 안보적인 측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니까 지금의 교화 파주 쪽
통일 수도로 생각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여전히.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역시 계룡산이지.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네. 정감록 주의자들이 아직도 있더라고. 정감록 참 뿌리 깊은데 저 87년 대선 때 네. 정감록 만화가 돌아다닌 거 아십니까? 그 정도령이 그 민정당의 정자 정도령이다. 네. 그래서 뭐 정감록에 보면 머리를 깎았는데 승려인 듯하나 승려는 아니다. 그게 전직 군인이었던 노태우 대통령 얘기다. 뭐 그거를 뭐 누가 만들어서 뿌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그 만화 본 적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서울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길기 때문에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아주 깊은 문화가 여기 배어 있는 곳이에요. 서울의 문화 중에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역시 서울은 이제 궁이죠. 뭐 경복궁, 예, 그다음에 창경궁, 덕수궁 이런 그 궁들이 아직도 그 형태가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건축미에서도 아주 빼어나죠. 특히 종묘 같은 경우, 종묘는 그 건물 자체로도 뭐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뛰어나죠. 그런 그 궁이 한국적인 그 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기 파리에 가면요. 필수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베르사유 궁전인데, 그렇죠. 그거 가려 그러면 또 반나절이야. 한참 가야죠. 또 기차 타고 1시간을 가고 또 걸어 들어가 한참 걸어 들어가. 이 경복궁보다 뭐 특별히 더 예쁜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예, 다른 나라 이 궁이라고 하는 게. 예. 저는 30-40년대 소설만 봐도 남아 있는 서울식 체면 문화 이게 좀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중간에 누군가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찾아왔는데 친구는 없고 부인만 있어요. 그러면 아무개 그러니까 내외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직접 맞대고 얘기하는 네. 게 무례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개 계시냐고 여쭈어라. 출타하셨습니다라고 여쭈어라. 언제 돌아오시냐고 여쭈어라. 그러면 나가실 때 아무 말이 없으셔서 잘 모르겠다고 여쭈어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서울 사람들 뭐 깍쟁이다 뭐 이러는데 뭔가 그게 그 도시적 세련미의 원초적 형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서울식 체면 문화가 있죠. 네. 그리고 서울식 그 음식 문화가 있어요. 아주 담백하고. 예, 군더더기 별로 없고 또 그래서 좀 깍쟁이라고 불릴 만한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문화 행태들이 있죠. 저는 이제 옛날의 서울보다도 그 현대화 과정에서의 서울, 또 현대사에서의 서울이 많이 생각이 나요. 저는 이게 체질적으로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안 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그 근대화 과정에서 제가 그 청계천 고가를 맨날 이용하던 사람인데 그 청계천 고가가 갖는 또 3.1 빌딩이 갖는 그런 근대화 상징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명박 정부 때 싹 없어지고 뭐 이러면서 좀 거친 근대화가 아주 세련된 포스트 근대로 서울이 탈바꿈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2000년, 2010년대를 거쳐서 지금의 서울은 굉장히 세련된 도시예요. 네. 저는 서울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70년대, 80년대에 그 새마을 운동도 있었지만은 농촌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대거 서울로 왔어요. 이촌향도. 예.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공장에 가고 여자들은 가정부나 또는 차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전자공장 같은데 남자들은 주로 이제 마취코바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지금 서울 시민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시골에서 좀 사는 집에는 부모들은 남아있지만 자식들은 다 서울로 집 한 채 얻어서 공부시켰던. 그래서 이 서울의 문화가 일종의 좀 그 용광로 같은
또는 비빔밥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세대나 우리 장 박사 세대도 그러실 것 같은데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아버지 고향 얘기하잖아. 그렇죠. 예. 이건 난 이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를 예를 들면 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제가 기억도 잘 못하지만 강원도 현리, 강원도 춘천, 경기도 현리, 이동에서 전방 또 네. 이제 태어나기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영천으로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는 부산에서 국민학교 다니고는 다시 또 가평으로 갔다가 관인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살잖아요. 네. 의정부로 갔다가. 근데 그걸 다 합쳐봤자 15년이에요. 서울에서 산 거에 반도 안 돼. 다 합쳐봤자 15년이야. 그러면 제가 오늘 65인데 올해. 그러면은 나머지 40년, 50년이구나. 아이고, 나머지 50년이네. 15년을 전국을 돌아다녔고 50년은 서울에서 살았어. 그럼 서울 사람인가? 서울 사람이라고 해야지. 근데 고향이 어디냐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부산이요. 아버지 고향. 지역구가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면 대구요.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저 여전히 고향은 대구지만 고향은 부산이지만 이제 서울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좀 가질 때가 됐다. 그러니까 뉴요커 그러잖아요. 네. 뉴요커라고 하는 말이 갖는 그 아주 독특한 그 뉘앙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긍정적 뉘앙스가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은 뉴요커야. 그거는 어쨌든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그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간다. 이런 뜻이 긍정적인 뉘앙스가 확 들어가 있는 용어거든요. 나 서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 서울 사람이잖아. 고향은 부산이지만, 고향은 대구지만, 서울 사람이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난 서울 사람이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서울시에서 무슨 슬로건 이상한 거 만들어갖고 자꾸 이거 홍보한다고 해서 서울 사람, 서울 시민들이, 나 서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서울 시민들이 스스로 나 서울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만한 뭔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아버지는 저 충청북도 진천군이시고, 네. 네. 어머니는 샹하이에서 태어나셔서 네, 해방 때 이제 귀국선을 타고 귀국하셔가지고 저희 외가는 혹시 다문화? 네? 다문화? 아니요, 그 전에 이제 중국으로 가서 있다가 외가는 그래서 어려서 춘천에 있었고. 그 어머님 그 집안이 독립운동하신 집안이군요.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걸 독립운동 하려고 거기까지 가셨겠지. 그거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때는 독립운동에 누구라도 관여를 다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럼. 직접 투쟁을 하든 안 하든. 음으로 양으로 다 했죠. 한국 사람이 그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고향이 어디냐고 던졌는데도 이렇게 쭉 역사가 나오네. 그런데 저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서울 사람이야지.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살고. 서울 사람이에요. 하세요. 네. 그래서 아버지 고향은 그러면 진천. 네. 어머니 고향은 샹하이. 그렇게 우리가 이 서울 정체성을 만들어갈 때가 됐어요. 용광로라 그랬잖아. 용광로에 섞였으면 하나가 돼야지. 여전히 용광로 밖으로 나오면 호남 사람, 경상도 사람이 다 나눠지는 거고 용광로가 아니지. 그래서 멜팅폿은 용광로고 샐러드 볼처럼 재료들이 다 각각 살아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비빔밥은? 비빔밥은 용광로에 가까워요. 아니 비볐어요. 그 다음에 콩나물 따로 구워 먹고 시금치 따로 구워 먹는 이거 어려워요. 그냥 먹어야지. 그래서 예전하고는 또 풍경이 많이 변했던 게 이 70년대만 하더라도요. 고교야구가 인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군산상고랑 춘천고랑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동문들이 나와서 그 학교 안 나온 분들도 나 춘천 출신이고 군산 출신이고 그러면 다 가서 응원하고 거기서 무슨 몰래 반입한 소주도 먹고 친구들끼리 명함도 교환하고 왁자지껄 끝나면 또 이런 식의 향후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향후회의 성격이나 모임 자체가 좀 많이 도시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향하고의 정서적 끈을 과격하게 드러낼 필요가 없어진 거 아닌가. 과격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끈끈하게 드러낼 필요가 좀 줄어든 거 아닌가. 그 서울 사람이라고 하셨을 때 서울 사람의 정체성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서울에 나고 자랐다? 아니 나고 자랐다기보다는 예.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생활하고 있다. 예,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뉴요커는 뉴욕에서 사는 사람을 뉴요커라 그래요. 뉴욕 너 고향이 뉴욕이냐 아니냐 이거 아니라니까요. 뉴욕의 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뉴요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서울 사람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서울 사람이다라는 자기 인식이 제일 그 인식은 언제 확실하게 하냐면 네. 비행기 타고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 네. 도시를 써야 되거든. 서울이라고 쓰잖아. 나라는 코리아라고 쓰고. 아까 저기 지방 갔다가 뭐 한강이 보이면 고향에 온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상대적인 게 어떤 우주인이 쓴 거 보니까 대기권에 진입했을 때 고향에 온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에 강연을 다닌 지가 한 40년 되는데요. 제가 아침에 집에서 신문 보고 그리고 가서 강연하면 제가 아침에 본 신문에 나오는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 다들 새롭게 들어.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 그래서 제가 혹시 오늘 아침 신문 못 보셨어요? 그러면 아 봤죠. 뭐 조선일보 어디. 제가 그 얘기한 건데요. 아 그래도 서울 사람이 얘기하니까 달라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뭐 인쇄 기술, 이 디지털이 발달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방판, 서울판 따로 있었잖아요. 아, 따로 있었지만 대도시는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같은 얘기도 또 적어도 KBS 라디오 9시 뉴스는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면은 뭔가 달리 들리게 되는 게 당시 서울 지방의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방에 가면은 이 서울 말씨에 주눅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투에서도 또 그분들이 새롭게 듣는 것처럼 인상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 서울이 뭐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난 것도 없고 또 특별히 막 지청구를 먹어야 될 만큼 나쁜 짓 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냥 서울은 서울, 부산은 부산, 그리고 아버지 고향은 아버지 고향, 내가 사는 데는 여기. 이렇게 좀 담담하게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산에 가면 저 부산이 아버지 고향입니다 라고는 얘기할 거예요. 그거 팩트니까. 그러나 서울 사람 만났을 때 굳이 너 어디서 왔어? 뭐 이럴 이유는 없다. 네. 장원재도 고성국도 다 서울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의 서울, 앞으로의 서울을 만들어갈 주인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의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일산에서 산 지 한 30년 되는데 네. 제 아들은 일산에서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일산 키즈래. 자기의 그 고향 같은 데가 일산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얘는 출생은 저 서울에서 했어. 그러니까 이 로컬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는 거죠. 건전한 의미에서의 로컬 아이덴티티죠. 네. 그 서울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서울에 대한 이 감상을 한마디씩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은 살기 좋은 데예요. 살기 좋은데. 예. 그 전원생활 하는 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진짜 전원에 가면 힘들대요. 병원이 떨어져 있고 뭐 그러니까 급하게 병원 가야 될 때 서너 시간 달려가야 되는 건 진짜 이거는 그 목숨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오랜 문화생활이나 편리한 소비생활에 젖어 있는 분들은 가면 적응하는 데 힘들대요. 아예 귀농해서 내 농사짓고 살겠다 그런 거는 다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은퇴해서 귀촌으로 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귀농이 아니라 귀농이 아니라 귀촌한다. 그러면 좋은 자연 풍광 속에서 사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문명적 서포팅이 안 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서울은 진짜 살기 좋은 곳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서울처럼 좋은 풍광 있는 도시도 없으니까 서울 안에 그런 풍광과 문명적 이기를 잘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도 많이 비어 있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뭐
부동산 값이 좀 안 올라간다. 이것 때문에 버려져 있는 그런 좋은 곳들이 많아요. 저는 한 탈북민께서 저에게 해주신 얘기로 네. 예, 마무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이불 속에서 몰래 청취하던 남조선 방송에서 흘러나오던 서울의 창가가 자기에게는 꿈의 노래였다. 그런 꿈 같은 곳에 와서 직접 살게 돼서 자기의 인생이 꿈 같다는 생각을 한다. 서울의 창가, 서울 만세입니다. 네. 여러분, 이 북한산 능선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숲속에 거의 숨어 있다시피 한 이런 평창동의 여러 주택들을 뒤로 하면서 오늘 서울이라는 곳에 대해서 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짓거려 봤습니다. 국가대표 입당꾼 장원재 박사, 그리고 오늘도 유감없이 왜 있는지 모르게 만든 고성범 본부장과 함께 서울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